반갑습니다. 리엔의 핵심 헌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인강은 여러분이 기본서를 보다 효과적으로 읽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강을 먼저 듣고 기본서를 보셔도 좋고 기본서를 보시고 복습용으로 인강을 들으셔도 좋은데 항상 기본서를 중심으로 해달라는 말씀 꼭 드립니다. 전체 구성부터 살펴보죠. 제1편은 헌법총론, 제2편은 기본권, 제3편 통치구조, 제4편 헌법재판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편으로 구성됩니다. 제1편 헌법총론은 2개의 장으로 구성되는데 제1장 헌법의 2에는 헌법에 관한 기초적인 일반론을 담고 있습니다. 제2장 대한민국의 헌법은 구체적으로 우리 헌법의 개정 연역, 국가의 구성 요소인 국적과 영역, 그리고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가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공부하실 제1장은 헌법의 유형, 헌법의 해석, 헌법의 제정과 개정, 헌법의 수호 4개의 파트인데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헌법의 이해, 로마자 1, 헌법의 유형 1번. 존재 형식에 따른 분류. 헌법에는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헌법전을 말하고 후자는 형식과 상관없이 헌법이나 법률에 있는 헌법적 내용을 말합니다.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설명할 것이 없고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 중요한데 국가질서의 기본구조, 국가 권력의 조직,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법규범은 헌법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가령 국회법, 국적법, 헌법재판소법, 공직선거법, 정부조직법 등의 헌법적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 법률이 모두 실질적 헌법인 것은 아니고 그중 일부의 조항들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2번 성문헌법과 관습헌법, 개요. 헌법은 또 성문헌법과 불문헌법으로 많이 나누죠. 다 생략하고 불문헌법에서 특히 관습헌법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성문헌법은 헌법전을 말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가지고 다툴 것이 없지만 관습헌법은 불문헌법이라서 무엇을 관습헌법이라고 할 것인가가 항상 문제되죠. 관습헌법의 성립요건, 성문헌법으로 모든 헌법사항을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헌법전에는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불문헌법이나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는데요. 다만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성문헌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 관습헌법이 될 수 있습니다. 관습헌법이 헌법으로서 정당성을 가지는 이유는 관습헌법도 헌법 제정권력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에 따른 의사의 표현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관습헌법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첫째, 헌법사항에 관한 관행이 존재할 것. 둘째, 오랜 기간 반복 계속되고 중간에 반대되는 관행이 없을 것. 셋째, 내용이 명확할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넷째, 관습헌법으로서 국민적 승인과 확신 합의가 있을 것. 이 4가지입니다. 즉, 관행의 존재, 계속성, 항상성, 명료성, 국민의 승인 이것인데요. 위 4가지 요건에 대해서는 주석 1번 판례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그라미 5번을 보시면 이러한 관행이 헌법 관습으로서 국민들의 승인이나 확신 또는 폭넓은 공감대를 얻어 국민이 강제력이 있다고 믿고 있어야 관습헌법이 성립한다고 하고 있죠. 다른 3가지 요건은 사실의 문제이지만 국민적 합의는 인식의 영역입니다. 아무리 계속되는 관행이 있고 그것의 내용이 명확하다 할지라도 국민이 그것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구속력이 있다고 믿지 않는 한 관습헌법으로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관습헌법은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국민적 합의성을 상실할 경우 별도의 헌법 개정 절차 없이 그 법적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관습헌법의 개정 절차. 관습헌법은 헌법전에 없는 내용이라서 얼핏 개정한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서는 관습헌법을 변경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워낙 알려진 사례입니다만 노무현 정권 때 수도 이전을 법률로 추진하려고 한 적이 있죠. 이때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수도인 것은 관습헌법이므로 이를 바꾸려면 헌법 130조 2항에 따른 헌법 개정 절차, 즉 국민투표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동일하게 국회에서의 결의와 국민투표라는 헌법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함부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죠.
반면에 행정 중심 복합도시의 건설은 관습 헌법의 변경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국회의 소재지는 수도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정부 부처, 법원의 소재지는 수도의 결정적 요소가 아니므로 관습 헌법 사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정 중심 복합도시를 건설하고 정부 부처, 법원을 옮기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국회를 옮기려면 헌법 개정 절차를 거쳐라. 그런 뜻입니다. 기출입니다. 입법기관의 직무 소재지라는 것은 수도로서의 성격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지만 정부 각 부처의 소재지 및 헌법재판권을 포함한 사법권이 행사되는 장소는 수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라고 볼 필요는 없다. 방금 설명드렸는 내용이죠. 다음. 관습헌법의 성립 요건으로 관행의 존재, 관행의 반복 계속성, 항상성이 필요하고 관행이 명료해야 하지만 국민이 그 관습헌법이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고 있을 필요는 없다. 틀렸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국민이 강제력이 있다고 믿는 것이 관습헌법의 가장 핵심적 요건이라는 거 다시 강조합니다. 관습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의사의 표현이지만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틀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습헌법이 성립하는 요건이나 절차는 성문헌법과 매우 다릅니다만 일단 성립하면 성문헌법과 온전히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말씀드렸죠. 다음. 관습헌법은 헌법 제130조에 의거한 헌법 개정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한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국민적 합의성을 상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효력을 상실할 수 없다. 역시 틀렸습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인데요. 국민적 합의는 관습헌법의 중요한 성립 요건이고 국민적 합의를 상실하게 되면 별도의 헌법 개정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관습헌법으로서 지위를 상실한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국민적 합의를 상실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으로 관습헌법이 아니다라고 확인하면 국민적 합의를 상실한 시점으로 소급해서 법적 효력을 잃게 된다는 거. 로마자 2 헌법의 해석 1번 헌법 해석의 원칙. 헌법은 재판 규범이기도 한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통일성의 원칙, 즉 전체적 관점에서 상호모순되지 않도록 해석할 것. 실제적 조화의 원칙, 즉 충돌이 있으면 두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조화롭게 해석할 것. 이 두 가지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그 외에도 기능적 적정성의 원칙, 통합작용의 원칙, 헌법의 규범력의 원칙 등이 있습니다만 위 두 가지 원칙에 모두 포함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헌재는 헌법 해석은 헌법 적용의 방향 제시와 헌법적 지도로서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막는 가치관을 설정하는 창조적 기능도 수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일반 법원은 헌법과 법률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헌재는 좀 더 유연하게 적극적으로 헌법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2번 법률 해석의 원칙. 합헌적 법률 해석의 의의. 합헌적 법률 해석이라는 것은 어떤 법률의 개념이 합헌적인 해석과 위헌적인 해석이 모두 가능할 때 위헌적인 결과가 되는 해석은 배제하고 가급적 합헌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법률 해석의 지침을 말합니다. 어떤 법률 조항이 A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더라도 그렇게 해석하면 위헌 소지가 있는 경우, 만약 B로도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렇게 해석하면 위헌을 피할 수 있다면 그러면 가급적 B로 해석해서 헌법의 취지에 맞추도록 하라. 쉽게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나중에 헌법재판에서 많이 나올 내용인데요. 법률에 대한 해석은 기본적으로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법원의 권한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법률의 해석 중에서도 그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헌재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는 점, 이거 대법원과 헌재가 자주 충돌하는 부분입니다. 합헌적 법률 해석의 유형, 헌재의 재판은 합헌, 한정합헌, 한정위헌, 위헌, 헌법불합치 5가지 종류가 있죠. 여기서 합헌, 한정합헌, 한정위헌은 모두 그 법률이 합헌이라는 결론이고 뒤에 위헌, 헌법불합치는 그 법률이 위헌이라는 결론입니다. 여기서 한정합헌과 한정위헌이 합헌적 법률 해석계에 속합니다. 즉 A로 해석하면 위헌이고 B로 해석하면 합헌인 경우 B로 해석해서 최대한 합헌으로 판단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죠.
위헌적인 해석 가능성을 한정합헌은 소극적으로 배제하고 한정위헌은 적극적으로 배제한다는 차이가 있다. 이건 나중에 헌법재판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헌법 불합치 결정은 도저히 합헌적 법률 해석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 위헌으로 판단하되 즉시 위헌 결정을 하면 입법 공백에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 할 때 위헌이기는 하나 이것을 바로 잡을 시간적 여유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법 불합치 결정도 위헌 결정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합헌적 법률 해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한계와 규범 통제. 그러나 합헌적 법률 해석을 무한정 허용할 수는 없겠죠. 여기에는 문헌적 한계, 즉 조문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내용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거. 법목적적 한계, 즉 법률 제정권자의 입법 목적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 헌법 수용적 한계, 즉 합헌적 법률 해석을 위해 헌법이 왜곡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거. 이런 세 가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법률이 헌법에 저촉되는 경우 문헌적, 법목적적, 헌법 수용적 한계를 넘지 않는 선에서는 법률을 합헌적으로 해석하여 입법권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 한계를 넘는다면 합헌적 법률 해석이 아닌 규범 통제를 통해서 위헌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규범 통제라는 것은 헌법이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합헌적인 한정 축소 해석, 곧 한정 합헌 결정을 말하죠. 이것은 위헌적인 해석 가능성과 그에 따른 법정용을 소극적으로 배제한 것이고 적용 범위의 축소에 의한 한정 위헌 결정은 위헌적인 법정용 영역과 그에 상응하는 해석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배제한다는 뜻에서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같은 방법이다. 설명드렸죠? 한정 합헌은 이렇게 해석해서 적용해라는 것이고 한정 위헌은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적용해라는 것인데 앞의 것은 합헌의 범위를 매우 좁혔으므로 소극적 해석이라고 하고 뒤의 것은 적시한 것만 제외하면 모두 합헌이라는 얘기이므로 적극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뒤에 또 나옵니다. 세 번째는 합헌적 법률 해석의 한계 중 하나인 법목적 한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넷째, 일반적인 법률 해석은 대법원 소관이지만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소관이다. 역시 설명드렸습니다. 나머지도 모두 설명드렸고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생략. 다만 끝 문제만 한번 보죠. 특정의 법률이 반드시 헌법전에서 규율하여야 할 기본적인 헌법 사항을 헌법을 대신하여 규율하는 경우에도 곧바로 경성헌법의 체계에 위반하여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안 되며 그 내용이 상위의 헌법 규범에 배치되는지 여부를 따져보아 위헌성을 가려야 한다. 조금 헷갈리죠?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서 법률에 의해 헌법 사항을 많이 규정하고 있다라고 했고 또 그것이 불가피하다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법률에서 헌법 사항을 규정했다라고 해서 그 법률이 곧 위헌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여기서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헌법전에 규율해야 하는 것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헌법사항이라 하더라도 헌법전이 아닌 법률에도 규정할 수 있습니다만 가령 헌법 제1조와 같이 반드시 헌법전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법률로 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헌법 개정 절차보다 법률 개정 절차가 훨씬 간단하니까 손쉽게 개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위헌이 되는 것입니다. 경성헌법의 체계라는 것이 뭐냐 하면 헌법의 개정 절차는 법률의 개정 절차보다 엄격하고 까다롭게 해서 헌법을 손쉽게 바꿀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성문헌법은 대체로 경성헌법이라고 하죠. 이것으로 헌법 제1강 중에서 첫 시간 마치고 다음은 로마자 3 헌법의 제정과 개정을 살펴보겠습니다.